그래서 2부는 고아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가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기서도 좀 간단하게 여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근데 그래도 좀 봤으면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나 뒷골목에서 거칠게 자란 아이에게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줄 수는 있다 해도 그들의 어두운 기억, 잘못 배운 버릇, 아픈 경험까지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코르차크도 모르지 않았다. 코르차크의 바람이라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이의 자존심도 지켜주어야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트라우마, 또 마음의 상처, 과거의 그런 삶의 경험들이 그 아이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 그래서 이것을 옷 씻기고 옷을 깨끗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 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고요. 1878년에 태어나서 이 1943년까지 살다 보니까 이때 또 역사적으로 꽤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1895년에 비렐름 분트 실험심리학을 만든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이야기가 나오죠. 네. 프로이드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프로이드는 한 성인의 그런 내면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아동기를 탐구했다면 코르차크는 그냥 아이들하고의 그냥 그 삶 속에 있었던 거죠. 가장 바닥에 있는 아이들, 고아원, 유대인 아이들 고아원에서 30여 년 가까이를 삶과 죽음을 함께 하면서 그래서 아동 심리학의 어떤 시작이자 또 그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계속 했던 것. 그래서 놀랍게도 어린이 현장에 보면 좀 가슴 아프지만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아이는 어린 나이에 죽을 권리가 있다. 네.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또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코르차크는 동료 의사들이 걸핏하면 입에 올리던 정신분석 용어를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했다. 정신분석은 아이를 너무 단순하게 공식화한다는 생각이었다. 프로이드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양면적이고 모순적이기까지 했다. 그는 프로이드가 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아동기를 단순히 성심리적 발달 단계로만 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한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는 프로이드를 위험한 미치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편지에서 프로이드가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내 보인 것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또 프로이드 워낙 유명하고 제가 또 요즘에 그 집단 상담 공부를 하고 있어서 프로이드가 또 나와요. 또 그 즈음에 프로이드 얘기가 있어서 또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코르차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네. 그 어린이 공화국이라든지 그 자치, 법정 이런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에 와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학교 혁신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시민으로 또 주인되게 학교에서 잘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그 학생 자치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게 100년 전. 네, 100년 전에. 전쟁 중에. 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앞서 있고 그리고 네. 그 시대가 도달하는 인식의 수준이 있는데 그쵸. 그거를 시대적 한계를 그거를 훌쩍 뛰어넘어서 사실은 저는 그 이상은 없는 항구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또 온몸으로 실천하잖아요. 실천하고, 네. 책에 보시면 굉장히 세세하게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아이들이 정말 해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 안에서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네, 그런 내용들이 네. 의미 있죠. 심지어 그 어린이 법정에 코르차크 선생님이 고소를 당하죠. 네. 그래서 고소를 6번 당하는데 대부분이 그 판결이 가혹하지 않아. 1조에서 1000조까지 있는데 100조, 200조 뭐 이렇게. 근데 가혹하지 않은데 좀 코르차크 쌤이 좀 아주 큰 책임을 지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를 높은 데다 올려가지고 되게 무섭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고서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얘는 이제 그냥 괜찮다 이러려고 애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면서 고소해라, 선생님 고소해라 이래서 그 고소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르착의 이야기를 읽고 또 벤포스타 어린이 공화국 네네. 그런 책들도 읽고 다큐멘터리도 보면서 어린이들이 자신의 학급에서 그런 민주적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도 열심히 실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 법정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근데 재밌게도 여기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나오면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 뼈그맨들, 그러니까 뼈그맨? 뼛속까지 개그맨인 사람들은 일상에서의 모든 소재를 개그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엄청 센스를 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린이 법정 교실에서 했을 때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순간만 그 네. 프로그램으로 그 절차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음, 해서 잘 안 되지 않았나. 음. 네, 뭐 네. 그래요. 그런 어떤 코르차크가 아까 이야기한 어떤 항구적 정신세계 같이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경험하고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좀 코르차크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혹은 여기서도 네. 그 공산주의 그 고아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봉사단으로 와서 네. 그 공산주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왜 거기에 가담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렇죠. 예. 얘기들을 할 때 코르착이 보여줬던 그런 얘기들은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 전체에 대한 네. 불행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기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인류의 시선을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않았었나. 네, 그렇습니다. 코르착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고 또 인정도 받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면서 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1920년대 말에 라디오를 만나게 되죠. 교육 매체로서 라디오의 가능성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라디오는 100명이 아닌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한 번에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었다. 라디오는 절대 책을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새로운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의사라는 이름으로 15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말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법 규칙을 무시하고 말과 생각들을 창의적인 무질서 상태로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술사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이것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코르착이 아니니까 우리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줍니다. 폴란드인들에게. 그 면모를 좀 살펴보면 되게 네. 유연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매체의 발달과 또 받아들이고 가치를 알아보고 활용할 줄 알고. 또 자기가 바라보는 아이들의 그 목적성을 어떻게 10분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내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뭔가 하나에 좀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거기에 좀 갇히거나 다른 새로운 것들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깊이 성찰하고 그 삶으로 들어간 사람인데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는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삶의 이력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소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연연해 하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네. 또 깔때기는 항상 아이들로. 네, 깔때기 아이들이었어. 네. 늘. 참 21세기에 이 직업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직업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직업도 의사, 뭐 어쩔 수 없이 군인이어서 군의관, 작가, 교육자, 교사라는 말보다는 교육자라는 말을 더 네. 좋아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진행자, 뭐 철학자이자 사상가라고도 할 수 철학자이자 있을 것 그다음에 같고. 심리학자이기도 네, 하죠. 네. 스스로도 심리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이 모든 경험들한테 그 깔때기는 어디로? 아이들. 아이들에게로 우리 가져라.
네. 이야기 초반에 코르차크의 삶을 좀 관통하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의 그런 가정의 경험, 또 아버지의 정신병, 그리고 그런 상실의 고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직업적, 개인적으로 소중했던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면서 그에게는 어릴 적 겪었던 상실의 고통이 되살아났다. 젊은 시절 이후로는 나 자신이 나이 많고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졌네. 지금 그 느낌이 더없이 확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지. 나는 내게 남은 날, 아니 남은 시간을 세고 있네. 나는 인류의 미래를 믿네. 내게 만약 하나님에 대한 순박한 믿음이 아직 있었다면 나는 아마 아이들이 언제나 먼저 고통받는 이 세상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네. 아이들이야말로 인간의 영적 갱생을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네. 나는 그 과정에 기여하고자 했지만 방법을 알지 못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먼저 고통받는 이 세상을 구원해달라 이야기를 기도를 하는데 이제 1936년 정도예요. 그 이후로 약 한 84년 정도 지난 2020년에 이 세상을 코르차기 본다면 좀 어떻게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코르차기 계속 시종일관 보여준 믿음은 어쨌든 현재 머무는 곳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그 일상을 잘 살아나가고 조금 더 나은 것을 아이들이 갈망하게끔 하는 삶의 자세를 네.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네. 그런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어른으로서 심어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때에 비하면 전쟁은 줄었고요. 기아와 같은 어떤 못 먹는 거, 그리고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던 어떤 그런 학대와 같은 그런 것들은 확실히 줄었죠. 코르차크가 원했던 그런 세상은 됐는데 코르차크가 또 그때는 경험하지 않았던 또 다른 어려움으로 수많은 공부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가 정해놓은 삶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지 않았을까. 우선은 죽거나 병으로 보살펴지지 못하는 아이들은 줄었으니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팔레스타인에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하고 교류도 있었고 또 팔레스타인에 가기도 했고 그곳에서 뭔가 어떤 노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거기에서 글도 쓰고 좀 명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나 좀 그런 바람이었고 또 스테판은 그래서 한번 떠납니다. 떠나서 와라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와서 이곳에서 살자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지 못했죠. 네. 그리고 떠나려고 준비도 했어요. 그래서 뭐 비자나 이런 것도 진행이 됐는데 떠날 수 없게 됐죠. 네. 그리고 자꾸 못 오니까 스테파도 어떻게 해요? 다 돌아옵니다. 들어오죠. 네. 돌아옵니다.